자, 반갑습니다. 물류관리사 당규환성. 자, 신지연에듀에서 국제물류론 강의하는 변달수라고 하고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국제물류론 과목 소개랑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물류론 2등입니다. 2등. 무엇이 2등이냐? 난이도에서 2등이고요. 어떤 전체 공부할 양에서도 2등이에요. 1등은 알고는 계시죠? 1등은 이제 법규라는 과목이죠. 얘는 뭐 압도적인 자타공인 난이도 1등, 양도 1등.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과목, 2과목, 그리고 4과목.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화론보다는 국제물류론, 그리고 법규 이 두 개를 얼마만큼 잘 잡아먹는지에 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과목인데 국제물류론은 왜 난이도가 2등이냐? 첫 번째는 범위가 넓어요. 아주 넓어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냐면 무역학과 전공자 학생분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범위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기초 플러스 인코텀즈라는 무역 계약 적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숨 좀 고르시라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때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용장 결제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물류랑 섞인 운송론이라는 걸 좀 배웁니다. 운송론. 대표적으로 해상운송. 이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이 과목과 겹치는 부분 중에서도 해상운송론은 국제물류론이 원문이에요. 더 깊게 공부해야 돼요. 해상운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운송. 해상운송에서 좀 파생시켜서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운송을 별도로 빼는 교재들도 있고 그냥 해상운송에 넣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별도로 뺐어요. 그리고 복합운송.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무역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지만 이 범위가 사실 상당합니다. 전공자들 중에서도 거의 졸업을 하셔야만 이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역학과에 한 3년 정도가 담겨 있다. 이 과목에. 근데 우리는 짧게 끝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 파트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국제물류론만 100시간을 해도 모자라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범위가 넓은 게 상당히 이 국제물류론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약과 협정이 들어갑니다.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역 기초라든가 해상운송의 기본적인 내용들, 해상운송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러한 평이한 부분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론 말고 법처럼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는 인코텀즈라는 부분과 신용장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파생된 적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UCP 600이라든가 또는 해상운송에서 파생된 각종 해상 국제 조약들, 여기서 이제 원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한 회차에 많이 출제가 되면 3번, 4번, 그러니까 3문제 내지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협약과 협정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잡아먹을 수 있게 준비를 시켜드릴 거고요. 세 번째, 정말 어려운 점 뭐냐면 얘가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영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문을 알지 못하면 영어로 나오든 한글로 나오든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2번과 3번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어떤 법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도 꽤나 되고 이게 또 어렵게 나오면 영문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물류론이 앞에 화물운송론과 물류관리론은 합친 범위 정도가 돼요. 얘 범위 하나가. 그러니까 두 과목을 합친 거 정도가 되니까 우리 마음 좀 굳세게 먹고 첫날에 물류관리론 첫 강의 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탑할 거냐? 그럼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학습 방법, 뭔가 큰 걸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뭐예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죠? 강의 듣는다. 그 다음에 문제 푼다. 여기에 복습이 나올 뻔했죠? 복습은 강의 듣고 그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서 실전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공부 방법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국제물리론이 어렵건 뭐건 결국에는 모든 과목은 강의 듣고 그날 복습하면서 이제 강의가 끝나면 문제를 푼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강의의 어떤 방향은 이렇습니다. 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 교재를 보시면 이 국제물리론 그 단기 완성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필을 했는데 강사의 어떤 의지가 들어간 문제는 거의 없고 한 18년에서 21년 정도의 기출, 그러니까 18개 차죠. 18개 차 내지 21개 차의 기출을 쫙 분석해서 그 기출 선지로만 제가 뜯어가지고 각 토픽별로 넣어놨어요. 즉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모든 한 줄 한 줄은 출제자가 픽한 문장이에요. 출제자의 픽이 들어가 있어. 강사의 픽이 아니라. 강사의 픽이 중요해요? 출제자의 픽이 중요해요? 출제자의 픽이 100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사의 사견을 빼고 출제자의 픽만 넣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강의를 75% 내지 80%만 할 거예요. 75% 내지 85%만 강의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진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개념이라든가 강의 진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챕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해버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빈출되고 강사랑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제가 여기 책에 있는 75% 내지 85%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건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도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장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버릴 거는 사실은 없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고 쉽게 맞출 수 있고 점수 확보를 그래도 7, 80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랑 같이 할 거고, 상당히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이걸 공부해봤자 맞추기 어려운 거나, 또는 빈출 횟수가 뭐 20년 중에 한 번 나오거나, 또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저랑 같이 하는 게 그냥 책 읽어버리는 거 수준인 것들은 강의 안 할 거예요. 그게 뭐 한 15% 내지 25%는 강의를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강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거더라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사가 강의를 안 하더라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출제자가 선정해서 그 시험이라는 도마 위로 한 번씩 올린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보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랑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점수들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80점 이상 정도는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안 다룬 뭐 한 10% 내지 15%, 뭐 많게는 20%, 요 내용들은 책에 담아놨고 저랑 같이 하면 좀 시간상 로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채워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되겠죠?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뭐라고요? 강의 잘 듣고 복습하면 제가 알아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되시겠죠? 일단 강사를 믿으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들어갑니다. 자, 국제물리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챕터가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무역 실무, 그리고 해상 운송, 요거 2개랑 이제 복합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은 이렇게 체크 표시 정도. 뭐 다 중요하죠. 사실은 다 중요한데 무역 실무랑 해상 운송, 그리고 복합 운송이 특히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다가 별표를 치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 꼭지별로 개념별로 중요한 거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상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챕터예요. 국제 물류 관리. 자, 개요입니다. 자, 물류와 무역. 무역 수요는 물류 수요를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격지자 간,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수반되죠? 운송이 수반되죠. 물류의 대표적인 기능 뭐예요? 운송이잖아. 운송을 하고 플러스 운송할 때 하역이나 어떤 보관이라든가 유통가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역은 결국 수입 아니면 수출입니다. 사실 국제물류론은 무역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과목이 우리 지금 무역을 배우는 거구나.
무역을 절반 배우고 운송을 절반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무역 수요가 많아지면 물류 수요도 자동적으로 많아지고요. 무역 계약 조건은 국제 운송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FOB라는 것과 CIF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뭐 전공자분이시거나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단어인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FOB나 CIF는 얘는 운임 후불이고요. 얘는 운임 선불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역 조건이거든요. 무역 조건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운송 계약의 어떤 송화인이라든가 수화인 그리고 운송비 어떤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물류비용 절감은 국제무역 확대 발전으로 이어져요.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크게. 기본적으로 관세 장벽이 있고 비관세 장벽 등이 있는데 관세는 관세라는 걸 때려서 세금을 때려서 무역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요. 비관세 장벽은 뭐 예를 들어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and 물류비가 많아지면 무역이 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킬 때 배달팁이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즉 운송비, 물류비가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키시겠어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절감되면 자동적으로 무역은 결국 거래잖아요. 이 거래가 확대되게 된다. 맞습니다. 물류기술 발전은 무역거래 비용의 절감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무역규제 완화는 물류비용 감소로 이루어진다. 자,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무역규제가 어떤 물품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예를 들어 한약재예요. 한약재인데 한약재는 인천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인천세관에서 막는 거야. 인천에선 들어올 수 없고 예를 들어 부산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빠른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게 결국에 규제잖아요. 통관지의 제한이라는 규제인데 이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이대로 들어오면 되니까 운송거리가 짧아지죠? 규제를 풀면. 그럼 물류비용도 짧아지죠. 물류비용은 거리에 비례하니까 감소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비교. 별표입니다. 별표. 보통 한 3년 중에 한 번은 1번 정도의 문제로 얘네들이 출제가 돼요. 국제 물류와 국내 물류를 비교했을 때 틀리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라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제 물류는 비싸고 어렵다예요. 국내 물류는 싸고 쉽다예요. 뭐에 비해서? 국제 물류에 비해. 자, 운송 방법. 국제 물류는 주로 복합 운송이 이용된다. 우리 뒤에서 뻔질나게 많이 배우겠지만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복합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인 거예요. 2종 운송수단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항공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섞었을 때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배나 비행기로 선박이나 항공기로 가야 되고 운송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면 뭐 도로 운송을 겸해서 써야 되니까 무조건 복합 운송이 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국내 물류는 뭐예요? 부산에서 대전까지 뭐 타고 가요? 차 타고 가잖아요. 공로 운송,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재고 수준은 국제물류는 주문 시간이 길고 즉 리드 타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칠레에서 인천 오는 게 훨씬 길겠죠. 운송 등의 불확실성으로 재고 수준이 높다. 안전적으로 많이 쌓아놔야 되고 예를 들어 칠레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수입을 하면서 국제물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칠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수입이 안 될 우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많이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재고 수준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국내 물류는 짧은 리드타임으로 재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4시간, 3시간이면 갑니다. 자, 화물 위험, 장기 운송과 환적 등으로 위험이 높죠. 국내 물류, 일단 짧아요. 단기 운송으로 위험이 낮고요. 자, 서류 작업, 복잡하고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냐면 국가와 국경과 국경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출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라는 국경 이동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걸 넘을 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화증권 이런 것들에 부대되는 무역 부대 서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반면에 국내 물류는 송장 정도만 있으면 되죠. 자, 재무적 위험. 무역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환차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환차손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 리스크로 인해서 재무적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국제 물류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근데 국내 물류는 원화로 결제하죠. 환 리스크 따위는 없어요. 운송 비용. 그러니까 국내 거래하면서 달러로 결제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붕어빵 사 먹으면서 자 1달러입니다. 붕어빵 3개 주세요 하면은 아주머니들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그죠?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환 리스크 없어요. 자, 국제 물류는 운송 비용과 리드 타임이 상대적으로 높고 길어요. 기본적으로 운송 거리가 기니까 당연한 거죠. 국내 물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짧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국제 물류의 기능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쉬운 것들이나 너무 어려운 것들도 안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제가 안 다루는 것들은 출제 빈도가 제가 출제자가 픽을 해서 넣긴 넣었지만 뭐 20년 중에 한 번 이런 것들은 굳이 책에는 넣어놨지만 저랑 같이 안 다루는 것들도 꽤 나올 건데 왜 안 다루냐 막 아우성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 이런 선지도 있구나 라고 해서 파지 마시고 절대 학문의 어떤 고양감을 채우기 위한 공부하지 마시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신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일단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다룬 거를 한번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합격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제물류의 필요성. 해외 시장으로의 상품 인도 시간을 단축시킨다. 네, 국제물류의 필요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국제물류가 좀 발전하면 해외 시장으로 상품을 이전하는 속도가 조금 더 단축되겠죠. 국제 간 상품의 가격을 평준화시킨다. 예를 들어 예전에 국제물류가 어려웠을 때는 그리고 검정고무신 아시죠? 그 시즌 중에 어느 한 화를 보시면 기영이가 바나나를 먹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정말 안 들어오던 예를 들어 1970년도, 60년도, 70년도 이런 시기에는 바나나 하나가 너무 귀했어. 왜? 물류가 국제 물류가 잘 안 되니까 아니 무역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뭐 국제 물류는 당연히 종속 수요니까 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되고 국제 물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나나를 비싸게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워낙 무역이 빈번하게, 무역 장벽도 많이 낮아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국제 물류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바나나 값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평준화 된다. 칠레에서 바나나 100원이면 예를 들어 60년대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 돈 주고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칠레에서 1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50원, 200원이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기 때문에 기업도 어떤 글로벌화를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물류보다 국제 물류가 점점 더 중요성을 띠게 되고 있다. 자, 국제 물류 관련 특징, 허브 앤 스포크 1과목에서 배우셨죠? 요거의 반대는 아니지만 요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였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 P, T, P 방식.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공급자랑 이렇게 수요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거래나 중복 수송, 교차 수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근데 허브 앤 스포크는 뭐예요? 허브 앤 스포크 자전거 뒷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고 자전거 뒷바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창살이 달려 있죠? 이렇게 거래가 허브로 모든 거래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수요자한테 뿌려주는 얘가 단순해요? 얘가 단순해요? 얘가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중복 수송이나 교차 수송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내 물류든 국제 물류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그냥 무조건이란 말은 위험하지만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보다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무조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국제든 국내든. 2번, 신제품을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리드타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수익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1과목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리드타임은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생산 리드타임, 즉 생산하는 리드타임도 줄여야 좋은 것이고요. 고객이 받는 고객 리드타임도 줄여야 좋은 것이에요. 운송 리드타임도 줄여야, 운송 리드타임을 줄여야 뭐가 줄어요? 운송 중에 머금고 있는 재고의 보관 기간을 줄이면서 재고 유지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타임 감소하는 건 무조건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자, 국가 간 물류 시스템 설비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상 제약이
많아요, 사실. 국내 물류면 국내 표준화만 되면 되는데 국제 표준화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그 장비나 그 규격을 쓸 거라는 걸, 물론 ISO나 이런 어떤 국제 민간 인증을 통해서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도량형의 어떤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우리나라는 다 밀리미터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가면 파운드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설비 장비가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가. 자, 국제 물류 관리 효율화 방안. 1, 2, 3, 4번 동그라미 읽어보시고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하역 횟수는 줄이고 하역량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횟수를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쫙 모아서 하역을 하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또 우리 보관 하역론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자, 국제 물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큰 꼭지들만 알고 큰 컨셉 줄기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운 개념인데,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서비스의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니즈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물류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환경과 보안은 강화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는 식으로만 넘어가시면, 자, 국제 물류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물류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 M&A죠. M&A나 어떤 물류업체 대형화. 우리 3PL, 4PL 배우실 때 3PL 업체들은 점점 규모로 키워나가는 게 선과 악을 따지긴 그렇지만 약간 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시켜야, 그리고 M&A 하면서 인수합병을 해서 덩치를 크게 가져야 규모의 경제로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향점입니다. 물류에. 국제 물류건 아니건. 그리고 대형화해야 되는 건 특히 어떤 선사나 항공사보다는 국내에 어떤 영세한 그 화물 자동차 업종 있죠. 얘네들이 가장 대형화가 필요한 업종이에요. 항공사나 선사보다는 화물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인수합병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비읍. 국제물류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물류기업 간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평적 통합은 나랑 비슷한 덩치를 가진 다른 업종의 어떤 애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뭘 하는 거고. 근데 이 수평적 통합하면 그럼 단점이 뭐겠어요? 서로 덩치도 비슷한데 원하는 건, 서로의 목표는 사실상 다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경쟁 때문에 통합하니까 나중에는 어그러질 수가 있겠죠. 수직적 통합 같은 경우에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 이런 것들을 계열화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시옷. 기업들은 SCM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빠른 고객 대응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를 공급하는 로우 머터리얼스를 공급하는 그 원재료 공급상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도매상, 유통업자들이죠. 소매상, 그리고 최종 소비자, 고객. 얘네들을 밸류체인으로 묶어버려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가시성을 확대해서 수요 예측을 함으로써 생산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해가지고 낭비를 좀 줄여주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재고도 보유재고로 줄이면서 전반적인 물류의 비용을 낮추는 게 SCM이고, 그 SCM이 된다면 정보의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 재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 표현이 어려우실까봐. 자, 지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그게 지역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제 협정으로 나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게 나프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제 FTA가 있죠. 서로 경제적으로 인접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인접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팀 먹고 딴 애들 배척시키는 거예요. 약간 배척시킨다기보다는 지들끼리 팀 먹고 쿵짝쿵짝 하는 게 보다 블록화, 지역주의가 확산돼서 블록화, 서로 팀별로 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TA 같은 것만 봐도 중 FTA면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주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블록화 돼가지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는 환경이 점점점 구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RCEP이라든가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 안에는 뭐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면서 미국을 견제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2번 물류 서비스 수요 다양화. 글로벌 시장의 수평적 분업화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 추세. 자, 다품종 소량 빗줄 딱 치시고,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항상 소품종 대량이었죠. 규모의 경제만 따지다 보니까 소품종 대량이었는데, 뭐 3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1과목, 3과목, 4과목을 보시면 항상 현재 시대에는 국내 물류든 국제 물류든 어느 물류의 분야든 소품종 대량보다는 다품종을 지향해요. 왜요? 고객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 옛날에는 모자 하나 만들면 대량으로 만들어서 다 사람들이 그것만 쓰고 다녔어요. 왜? 공장에서 그것만 만들어. 근데 지금 어때요? 다 개성 있고 다들 잘 살잖아요. 1인당 GDP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들 잘 사니까 차별화하고 싶어. 고객의 니즈가 달라. 그럼 돈 냄새를 맡는 그 공장이나 유통업자들은 어때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 하나하나 1대1 마케팅을 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고객화. 1과목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으로 만들죠. 대량이 아니라. 그리고 다빈도. 요게 우리 물류를 관통하는 현재 흐름이죠. 다품종, 소량, 다빈도. 잘 외워두십시오. 이미 외우셨겠지만. 자, 국내 화주 기업들은 물류 전문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물류 아웃소싱,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3PL, 4PL 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중요해지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고 있죠. 물류관리의 중요성 증대,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가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중요성 증대되고 있고, 재고가 축소돼야 물류비가 절감돼요. 재고가 증가해야 물류비가 절감돼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100개 가지고 있는 게 냉장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2개만 가지고 있는 게 냉장고 전기세가 적게 들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재고가 축소돼야 물류비, 즉 재고 유지비 같은 물류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음은 뭐 이렇게 3PL 업체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중요해지고 있다. 자, 환경과 보안 강화.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 전반에서 물류 보안 강화되고 있죠. 우리 1과목에서 AO 배우셨죠? 오사마 빈라덴이 쌍둥이 빌딩 테러를 빵 한 이후로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세이프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기본 컨셉을 가지고, 야, 앞으로 물류 보안에 이번에는 비행기에 의한 테러를 우리가 당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컨테이너에 의한 테러야. 그럼 컨테이너의 주체를 누구야? 선박,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하역사, 이런 애들 물류 보안해 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컨테이너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컨테이너 보안의 주체는 운송이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운송 쪽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뭐 니은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물류보안 제도는 사전 기능이 가능해요. 사전 검색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전자봉인 장치, 전자실, 전자자물쇠를 채우고 컨테이너에 선박 및 항만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화물 정보도 사전에 신고하고, 요게 실제 기출에 사후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PPT나 교재에 이제 볼드 표시한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깔 표시한 것들은 출제자가 그 해 시험에서 얘를 고쳐서 출제를 했었던 키 선지예요. 키 선지. 키노트 선지예요. 키노트 선지. 그러니까 얘를 사후로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디귿. 환경 친화적 물류 관리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자, 괄호 2번. 국제 물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 해운 동맹은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뒤에서 해상 운송에서 전기선 파트에서 보긴 할 건데, 전기선이 뭐냐면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큰 선사들의 합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반독점 카르텔 또는 뭐 좀 그렇지만 독점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운항을 하는 애들을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예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감소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서로 가난할 때는 어때요? 뭉쳐요. 근데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서로 막 동업하고 서로 어렸을 때 뭉치고 동업하고 장사해서 사업을 크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업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지가 대표라고 떨어져 나가요. 서로 지갈 길 찾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동맹 초창기에는 처음에 만들었을 땐 잘했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동맹 맺어서 운임도 많이 받아서 우리 부자들이 했겠지만 지금 어때요? 다들 머리가 커졌고 서로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향 그리고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맹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요거는 우리 뒤에 있는 해상운송의 정기선 파트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의무와 같은 환경 장벽,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제운송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 그러냐면 요새 뭐 ESG다 뭐다 해가지고 일반 운송할 때 디젤 화물차 말고 전기 화물차를 써야 뭐 정부의 정책에 채택이 된다거나,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거 공짜로 바꿔요? 돈 들죠? 전기차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거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국제운송비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규제가 있으면 그게 어떤 규제든 간에 그럼 비용이 올라가요. 사회의 그냥 대원칙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규제가 있으면 비용이 올라가요. 그럼 규제가 없어지면 비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뭐예요? 정치인들한테 로비할 때 규제 풀어달라, 법적 완화시켜달라 이러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충족하려면 기업이 그런 거버넌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적 구조부터 해서 물적 구조 그리고 시스템적 구조 이런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로비해서 이거 예외 규정 둬서 우리 기업은 좀 빼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규제가 있으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원칙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규제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증가한다. 이게 감소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해외 직구 확산의 물류 부분에 미치는 영향. 우리 개인 사람들 이제 해외 직구 많이 하죠. 물류 정보 시스템 필요하죠. 물류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가시성을 확보시켜줘요. 내 물건이 지금 해외에서 주문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조회하고 싶고, 그런 것들. 고객의 니즈죠. 여러분들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샀어요. 근데 30일째 안 와. 그럼 뭐 알고 싶어? 어디까지 온 거야?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물류 정보 시스템 있어야 되겠죠. 트래킹 시스템 있어야 되겠죠. 자,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여기서 말하는 전문 인력은 뭐 저 같은 관세사를 얘기합니다. 관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왜? 건수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관세사들이 어떤 수입 통관을 하거나 수출 통관하는 물류의 이제 가운데에 서가지고 수출입 통관하는 영역이 많아지게 되죠. 정확하고 체계적인 다빈도 소량, 다품종 다빈도 소량, 기본적인 키워드였죠. 필요성 증가하죠. 자,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글로벌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현지국 내 공급사슬 관리 체제가 강화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면, 자유무역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를 권장하는 게 자유무역주의고, 보호무역주의는 서로 지들 도메스틱한 지들 내부에서 원재료도 조달하려고 하고, 지들 국가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무역이 좋다고 배웠잖아요. 그건 우리가 수출 주도형 전략을 근 40년, 50년째 미뤄온 국가여서 세뇌된 정도로 그걸 배워서 그래요. 마냥 자유무역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유무역이 물론 좋아요. 저 같은 직업은 무조건 자유무역이 좋아요. 무역이 많아져야 저희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근데 보호무역 같은 경우, 자유무역의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완제품 수입하고 이러니까 미국의 현지의 소재에는 공장이 없어요. 왜? 그냥 사니까. 완제품을 사는 입장이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말은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대통령, 트럼프 이런 애들은 어때요? 보호무역주의 해가지고 미국 내로 다 기업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노동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고 해서 부국강병하게 하자라는 게 보호무역주의자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뭐 둘 다 어느 게 좋냐 나쁘냐는 없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제 입장도 그렇고요. 자, 1번 현지국 내 공급사슬 관리 체제가 강화된다. 외국이 아니라 현지국, 우리 각 국가에서 뭐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고리가 끊어진 거. 이 고리가 끊어진 거. 맞죠? 부품 수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부품 수입량이 감소하고 다 우리 국 내에서 조달해야 되니까 생산 일정 관리가 어렵죠. 조달처를 여러 개 둬야 너 안 돼? 너 지금 안 돼? 그럼 여기서 살게.
저 나라에서 살게. 너 안 돼? 그럼 저 나라에서 살게. 이게 자유무역주의 때 가능한 건데 보호무역주의는 너 안 돼? 아,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하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만 거의 조달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전개하는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강화돼요. 요건 체크 표시해놓고 글로벌 뭐 들어가서 이게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여기서 말하는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지만 여기서 그냥 완성시켜서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안 해요. 그래서 요 선지가 이 뒤에 좀 설명이 달려줘야 되지만 틀린 선지는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및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죠. 이렇게 뻗어야 결국 요런 원을 가지고 있는 요런 SCM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요런 SCM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규모의 경제부터가 차이가 나죠. 서플라이 밸류 체인인데 SCM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플라이들의 규모가 작아진다면 그 밸류 체인 매니지먼트의 원 자체로 작아지게 되겠죠. 자, 5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5번째, 최근에 선박 대형화가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하역 장비의 대형화가 되고 있죠. 왜냐면 선박이 커지니까 여기 이제 암벽이 있고 여기 에이프론이 있고 여기 겐트리 크레인이 있으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는 거랑 배가 이렇게 있는 거랑 요때는 이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본선 작업을 하는 크레인이 요 정도만 팔을 뻗으면 돼요. 이 팔을 뻗는 거를 전문용어로 아웃 리치라고 해요. 우리 복스들도 이렇게 뻗는 팔 리치라고 하잖아요. 리치가 긴 게 좋잖아요. 근데 선박이 이만해. 그럼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리치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역 장비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이 대형화되면. 뭐 허브 앤 스포크는 항상 증가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은. 뭐에 비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운송 시스템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거고요. 대형 선박 투입으로 기항 항만 수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탈 때 급행을 타면 어떻게 돼요? 기항 항만이 좀 왜냐면 사람을 급행이 많이 태워가죠? 그러면 조금씩만 정거장 수를 줄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형 선박이 투입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화물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대형 화물 같은 경우에는 허브 항만 위주로만 간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배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했겠지만 이제는 허브 항만 여기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로 간 다음에 요렇게 뿌려주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되는 거겠죠. 자, 항만 생산성을 점점 높여야 된다는 압력이 증대하게 되겠고요. 왜냐면 선박 대형화가 되면 항만도 대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만 대형화는 왜 이루어지냐면 선박이 이만큼 커지게 되면 선박이 뜨려면 어떻게 돼요? 부력이 있어야 되겠죠. 부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어야 되겠죠. 수심이 깊으면 이 배는 수심이 깊은 항만만 들어오는데 그럼 수심이 깊은 항만에 큰 배를 하려면 항만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만 대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 운영에 있어서 자본 투입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북흑해 항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북동 항로와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북서 항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로 이루어져 있다. 자, 특징.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자, 북극해 항로는 뭐냐면 이렇게 유럽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러시아 윗지방은 극지방, 북극이죠? 북극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안전한 곳으로 유럽을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는 게 더 험한 건 당연하겠죠. 험하지만 뭐가 장점이에요? 짧아.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길이적인 이점이 있어요. 거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이제 수혜주는 뒤에서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 자, 얕은 수심으로 인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이 어려움. 뭐가? 북극항로는 수심이 얕아서 초대형 선박 운영은 어렵대요. 자,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항만시설 개선과, 자, 북극이니까 얼음이 둥둥 떠 있겠죠? 얼음을 부시는 선박인 쇠빙선 이용료가 너무 비싸면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빙선 이용료가 인하가 돼야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북극 지역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활용 차원에서 초기에는 부정기선 위주로 활용될 전망이고요. 부정기선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때그때 수요를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 있는 버스는 정기선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디 수학여행 갈 때 빌리는 전세버스는 부정기성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기술 위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요새 이제 물류를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북극해양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꽂혀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북극해양로가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나 제 교재 보시면 핵심 포인트나 어떤 관련 규정 같은 걸 보시면은 제 교재는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핵심 포인트도 중요해. 본문이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나 관련 규정은 본문에 상관없이 뜬금없이 딱 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딱 튀는 개념, 갑자기 팝업으로 딱 뜨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물류 시스템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자, 고전적 시스템과 통과 시스템, 그리고 직송 시스템, 다국적 창고 시스템이 있어요. 자, 고전적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자, 수출국 기업에서 해외 자회사 창고로 상품을 출하한 후 발주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창고에서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스템이다. 자회사 창고로 상품을 출하 1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제물류 시스템을 그냥 형태별로 한번 굵직굵직하게 구분을 해보면 한 4가지 형태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데 각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 설명을 주고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라는 것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가끔 됩니다. 자, 보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2번 동그라미. 저속 대량 운송 3번 동그라미. 이런 개념이죠.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수출국 기업과 해외 자회사 창고 보시면 앞으로 이쪽을 수출국이라고 볼 거고 이쪽을 이제 수입하는 자회사 창고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출국 기업에서 이 자회사 창고로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서 여기서 보관하다가 고객들이 있으면 이렇게 분배 또는 판매 하겠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속 대량 운송 수단 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해요. 근데 대량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비가 많이 나오겠어, 적게 나오겠어? 많이 나오겠죠. 한 번에 많이 보내놓고 그 물류 창고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죠? 그게 고전적 시스템. 몇백 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시스템이고, 자, 통과 시스템. 수입국 자회사 창고는 단지 통과 센터로의 기능만 수행한다. 1과목에서 배웠었던 크로스 도킹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 수출국 기업이 있으면 여기 수입국에 자회사 창고가 있어요. 근데 고전적 시스템과 다르게 얘는 대량으로 보관했지만 여기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통과 시스템은 이렇게 바로 갔다가 바로 어때요? 보관이야 아니면 통과야? 통과죠. 도크를 건너뛰는 크로스토킹과 유사하죠. 자, 그러니까 소량으로 그때그때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요 센터 거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즉 통과 센터로만 기능을 수행한다. 1번 동그라미. 출하 빈도가 높다. 2번 동그라미. 그렇죠.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넣어서 보내고 그때그때 주문 받았을 때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출하 빈도가 높고 다만 보관은 해야 해. 보관의 양은 줄어들어요.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죠. 보관비가 절감 3번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하는 게 키워드 잡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않은 수요와 품절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 설정한다. 4번 동그라미. 아니, 선생님, 재고는 여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전재고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애초에 많이 안 보내서 재고가 항상 품절될 확률이 높죠. 얘보다는 얘가 품절될 확률이 높아요. 얘는 통과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품절을 막기 위해서 안전재고를 설정을 해서 최소한의 재고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네. 단점은 출하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 예약, 하역과 선정 및 통관 비용이 증가하죠. 건수가 많으니까 이 국경 넘을 때마다 맨날 하역, 통관, 수입 관세 이런 거 내야 되겠죠. 해외 자회사 창고는 보관 기능보다 통과 기능, 즉 집화, 분류, 배송 기능에 중점 둔다. 여기에 5번 동그라미. 자, 직송 시스템은 뭘까요? 직송 시스템은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해외 자회사인데 여기 고객들이 마찬가지로 있으면은 통과처럼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뭐 합니까? 얘는 여기서 판매, 소유권이죠. 상류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거죠. 상물 분리 공부하셨었죠?
자, 수출기의 공장 배송센터로부터 해외 자회사에 고객 또는 최종 소비자의 판매점으로 상품을 직송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제물류를 네 가지 형태로 어떻게 카테고리화 하려고 하다 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직송 시스템이라도 여기 거쳐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 그렇지만 안 거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겠죠. 자, 해외 자회사는 상거래 유통에는 관여하지만 물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재고를 전부를 출하국 한 개의 장소에 집중시켜 여기에 재고를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주문 받으면 이렇게 바로 쏴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판매 기능 하겠죠. 판매 기능, 유통 기능, 판매 기능, 상류 기능. 자, 가장 잘 나오는 게 다국적 창고 시스템이에요. 얘는 뭐 어떤 이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고 어떤 기업이 쓰는 다국적 기업이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볼까요? 상품이 생산국 창고에서 출하되어 특정 경제권 내 물류 거점 국가에 설치된 중앙창고. 자, 중앙창고 네모. 요 키워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수송된 다음 각국의 자회사 창고나 고객 또는 유통 경로의 다음 단계로 수송되는 국제물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생산국에서 예를 들어 얘는 일단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이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여러 국가가 있지만 요 중앙 국가에 중앙 창고를 크게 두는 거예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다국적 기업 밑줄 1번 동그라미. 각국의 여러 개의 중앙창고 1번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 2번 동그라미. 해외 각국이 여러 개의 현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한 국가의 현지 자회사가 지역 물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여 인접국에 대한 상품 공급에 유용한 허브 창고를 갖고 상품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창고, 허브 창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뭐예요? 다국적 기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1번, 2번 동그라미랑 3번 동그라미랑 같은 뜻 아닌가? 같은 뜻 맞아요. 근데 왜 실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잖아. 이게 같은 문장인가라는 게. 왜냐면 출제자들은 매년 달라지는데 의미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출제자들만의 자기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같은 문장이더라도 표현 방식이 약간 틀어지면 그걸 다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즉 다국적 기업이 지역 물류 거점을 설치하여, 즉 중앙창고나 허브 창고를 설치해가지고 동일 경제권 내 각국 자회사 창고 혹은 고객에게 상품을 분배하는 형태이다. 자, 유럽의 로테르담 밑줄, 싱가포르 밑줄. 로테르담이다 싱가포르 나오면 다국적 창고 시스템이에요. 자, 특징. 이 시스템은 한 기업의 다수 국가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즉 다국적 기업이며 나라들 모두에 가능한 중앙 창고. 그러니까 요게 딱 다 6가지라고 한다면 20년 중에 6번 서로 다른 출제자가 출제를 했지만 비슷한 문장이 막 겹치죠. 계속 뭐 중앙창고. 그럼 이걸 공부하실 때 똑같은 단어 반복됐다고? 이거 왜 반복됐어? 나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로 출제자가 이 키워드를 이 다국적 창고 시스템을 낼 때 이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 허브 창고에서 수송거리가 먼 자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송비용 증가 및 서비스 수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자, 고전적 시스템보다는 재고량이 감축된다네요. 이거는 뭐 안 해오면 틀리는 거죠. 안 해오면 틀리는 거. 보관비가 절감된다. 자, 5번, 6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6번 보시면 창고용뿐만 아니라 카테고리한 거기 때문에 뭐 통과형으로 쓰는 기업들도 많겠죠. 물류 유형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운하 및 해협입니다. 자, 얘는 이 그림에 따라서 어딘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파나마 운하 여기 있습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하 확장 공사가 완공되었다. 파나마 운하 여기고요. 수에즈 운하. 가끔 그림을 주고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특히 잘 나오는 건 사실 1번, 2번밖에 없긴 해요. 3, 4, 5번은 그냥 곁다리식으로 껴놓은 거. 5번도 잘 나오죠. 3, 4번은 곁다리식이고 1번, 2번, 5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위치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지도상으로. 지도를 주고 맞추라는 문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면 벙 쪄버리니까. 자, 수에즈 운하. 이집트 경제 중심으로 역할해 왔으며 자, 이집트가 이 수에즈 운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GDP로 따지면 낮은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갖다주는 이 운하 통과세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 유럽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북극해 항로가 좀 더 짧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는 약간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자, 북극해 항로,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북동항로나 캐나다 연안을 지나는 북서항로가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핵심 요약. 자,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를 비교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였어요? 복잡하고 어렵고 비싸다. 얘는 그 반대다. 끝. 국제 물류의 특징 같은 경우 뭐요? 글로벌화. 환경과 보안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죠? 글로벌화, 수요 다양화.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환경과 어떤 9.11 테러에 따른 어떤 보안 등이 강화되고 있고 북극해 항로, 수에즈 운하의 대체제로 많이 공부하고 있고 국제 물류 시스템, 고전적 시스템 그림으로 보면 되시겠죠? 통과 시스템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만 딱 이제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특징과 장단점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단점은 별로 이제 나오진 않지만 장점. 직송 시스템은 얘는 상류와 유통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만 하고 다국적 창고는 이 세 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국적 기업에 주로 쓰이고 중앙 창고, 허브 창고 그리고 유형은 뭐 고전적 시스템보다 조금 더 보관비가 저렴할 수 있으나 얘는 뭐 통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변화무쌍한 창고 시스템이었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일장 보시고 좀 쉬셨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